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가락동의 무당 귀신과 자신이 퇴마사라는 정신나간 놈. 1994년 후미지고 좁은 서울 변두리의 단칸 지하실에서 음악 연습을 하며 살고 있었다. 4평 남짓되는 지하 공간. 난방시설은 물론 창문도 없어. 밤낮조차 구별이 되지 않음은 물론 싸구려 방음벽으로 온 내벽이 시커먼 색으로 도배되어 있었고 수도관마저 파열되어 물만 틀면 천정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던 말 그대로 음침한 곳이었다. 자정 무렵이면 잘 닫히지 않는 철문 틈으로 계단을 타고 내려와 먹이를 달라던 한 마리의 굶주린 검은 고양이의 기괴한 울음소리마저도 차라리 반갑게 느껴질 정도로 오적함과 음습함이 감돌던 그곳. 환경이 이랬던 만큼 이곳에서 살던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도무지 잠자리가 편하지 않았는데 그래서인지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렸다. 정말 많은 온갖 종류의 악몽을 그 시기에 꾸었다. 그러나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은 별로 없다. 하긴 실제로 겪은 무서운 일도 막상 벗어나서 안전해지고 나면 술자리에서의 농담거리로 전락하기 십상인데 좁은 방 안에서의 악몽이야. 뭐가 그리 공포스럽게 기억에 남아있겠는가. 여러분들의 경우도 아무리 무서운 악몽을 꾼들 불과 며칠밖에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지곤 할 것이다. 나에게도 마찬가지다. 그곳에서 꾼 수많은 끔찍한 악몽과 약간의 음산한 기억들이래 봤자 나의 삶이나 정신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을 뿐더러 이미 다 지워진 채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으니 말이다. 오직 그 일만 빼면 말이다. 그것이 처음 찾아온 것은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있던 중이었다. 꿈속에서 나는 어머니와 함께 조선시대의 장터를 걷고 있었다. 흰 옷을 입고 상투를 튼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한낮의 장터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고 어머니와 나는 점심을 먹으러 국밥집을 찾고 있는 중이었다. 그때 한쪽 모퉁이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고함소리 같기도 하고 노래소리 같기도 한 나이든 여자의 목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피하고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나는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는 시끄러운 쪽을 힐끗거리며 두려운 목소리로 말했다. 가끔씩 오는 미친 무당년이 또 나타났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침 나는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틈새로 멀리 무당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희고 더러운 소복을 입고 그리 길지 않은 지저분한 머리결을 휘날리는 무당의 얼굴은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만큼 마치 흰분을 바른 것처럼 화염얼그레했다. 그 얼굴을 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불길한 느낌을 받은 나는 어머니를 이끌고 빨리 그곳을 빠져나왔다. 잠시 후 우리는 국밥집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그곳 역시 뭔가 괴이한 분위기에 쌓여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비정상적인 시공간에 들어와 있는 느낌. 뭔가 뒤틀려 있고 사악한 무엇인가가 숨어 있다는 직관. 이런 요사한 기운을 애써 무시하면서 나는 어머니와 함께 국밥이 날라져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이 날 찾아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내 왼쪽 볼에 갑자기 뜨거운 입김이 와 닿았던 것이다. 무엇인가가 내 옆에 바짝 붙어 있었다. 뜨거우면서도 역겨운 그 입김. 따뜻한 난로불의 온기가 아닌 마치 썩고 있는 고기가 내뿜는 열기와 같았다. 나는 고개를 돌렸고 바로 내 얼굴 왼쪽 5cm 지점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던 그 미친 무당의 얼굴을 정면에서 마주보게 되고 말았다. 얼마나 놀랬을지 상상이 될 거다. 아직도 그 얼굴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색을 칠한 듯 하얀색의 주름이 많은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거의 반쯤 감겨 있었다. 백발이 드문드문 섞인 머리카락을 풀어헤친 채 확연히 드러나는 광기를 표정에 머금고 나를 바라보던 그 얼굴. 그 모습은 유령이나 악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패하고 있는 시체의 얼굴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 모습을 마주하는 순간 나는 눈을 번쩍 뜨며 잠에서 깨어나 버렸다. 그러나 몸은 움직여지지 않았다. 가위에 눌린 것이다. 사실 가위 눌림은 어릴 때부터 수백 번 겪은 터라 내게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고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다. 생각을 털어버리고 몸에 힘을 빼면 대부분의 경우 오전 2:34, 2022년 7월 30일 가위 눌림은 저절로 사라지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그때도 나는 가위 눌림을 풀기 위해
몸을 릴렉스 시키려 했다. 그러나 그날은 뭔가 달랐다. 가위가 전혀 풀리지 않는 것이다. 나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왼쪽 귓전에 난데없이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딜 가니? 나랑 놀자. 입을 귀에 바짝 대고 속삭이는 듯한 그 목소리는 유혹적인 젊은 여자의 것이었다. 나는 온몸이 굳은 채 공포보다는 오히려 경악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다. 나랑 놀자니까 내가 재밌게 해줄게. 순간 정신이 돌아오며 나는 아주 현실적인 위기감에 사로잡혔다. 뭔가 사악한 것이 나를 유혹하고 있다.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때까지의 황당함과 놀람에서 벗어나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맹목적인 의지가 생겼다. 그리고는 이해할 수 없는 내부의 힘을 끌어내며 거의 반자동적으로 외쳤다. 어디라고 감히 이따위 수작을 부리느냐. 빨리 사라지지 못할까. 이상하게도 조선시대 풍의 호통이 내 입 밖으로 튀어나왔고 첫 음절이 나온과 동시에 가위가 풀리면서 나는 벌떡 일어나서 앉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하는 나머지 말들을 앉은 채로 들을 수 있었다. 1분 정도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던 나는 밖으로 나가 담배를 한 대 피고는 다시 들어왔다. 그런 다음 별다른 후유증 없이 다시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다. 상당히 기괴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담배를 피며 오후의 햇살을 보고 나니 좀 특이한 가위 눌림이라는 느낌 이상의 것은 사라져 버렸던 것이다. 나 자신이 그런 데 대해서 겁이 없기도 했다. 귀신이 인간을 이길 수는 없다는 평소의 소신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보름 정도 지났을까. 나는 똑같은 꿈을 다시 꾸게 된다. 조선시대의 장터. 미친 무당이 얼굴 옆으로 불어오는 뜨거운 입김. 그리고 또다시 그 목소리. 가지 말라니까. 나랑 놀자고. 허옇고 퉁퉁 부른 얼굴을 보지만 않았더라도 자칫 유혹에 넘어갈 만도 했던 섹시한 그 목소리. 몇 번에 걸쳐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뿌리치고 나는 지난번과 똑같이 호통을 치고 가위에서 풀려나면서 일어났다.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이게 또 뭔 일이냐. 젠장. 목소리만 들었으면 이 정도는 상상했을 거다. 꼬시려면 얼굴을 들이밀지나 말던가. 불쾌한 기분에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밖으로 나갔다. 아침 7시경이라 이미 밖은 환했고 드문드문 사람들도 보였다. 근처의 구멍가게에 가서 오렌지 주스를 한 잔 사먹고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한 대 빼물었다. 10분여 정도를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환한 바깥 분위기에 이미 공포감은 다 사라져 버렸고 들어가서 다시 눈을 붙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별 생각 없이 철문을 열고 지하로 통하는 계단을 내려가던 나는 중간쯤에서 움찔하며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이상한 한기와 함께 이유를 알 수 없는 강한 반탄력이 지하실로부터 느껴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물속을 걸어들어 가는 듯한 저항력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수백 개의 바늘이 몸으로 날아오는 듯한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한 충격이 몸 전체를 휘감기 시작했다. 그 순간에는 정말로 덜컥 겁이 났다. 당장 돌아서서 여길 나가야 해야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러나 다음 순간 왠지 모를 오기와 함께 여기서 도망가면 계속 쫓겨다녀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 힘으로 이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에 가까운 신념이 생겨나고 만다. 어렵사리 반탄력을 눌러가며 한 걸음씩 떼어 계단을 내려간 나는 지하실 안의 문을 활짝 열고 눈을 부릅뜬 채 방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의 느낌을 어떻게 형용할 수 있을까? 특별한 형체가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온몸을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압박감과 함께 찬 바람이 지하실 전체를 휘감아 돌고 있었으며 강력한 전기 충격이 계속 몸을 치고 들어왔다. 요기와 광기가 뒤범벅된 그곳은 이미 내가 살고 있던 그 방이 아니었다. 그리고 몇 초 후 나는 방 안쪽에 앉아 영혼 가득한 분노를 내뿜고 있는 어떤 존재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 어떤 설명도 없이 오직 분노로만 뭉쳐있는 듯한 존재를 말이다. 그것이 내뿜는 기호는 가히 압도적이었지만 나 역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물러서면 죽거나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이어 나는 지금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시작했다.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내가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뱃속 깊은 데서 올라오는 굵은 저음의 목소리로 문제의 존재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사실 내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 지금 기억하는 그 말의 내용은 대충 이런 식이었다. 너의 한과 고통은 짐작할 만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 한들 무슨 한풀이가 되겠느냐. 이제 가야 할 곳으로 가거라. 내 속에 귀신 쫓는 대감님이 사시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5분여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짓거린 것 같은데 이때 그런 내 모습을 평소에 내 자아가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내 목소리도 아닌 톤으로 호통치고 있는 나를 고통에 내가 한편에서 흥미를 갖고 관찰하고 있는 자아가 둘로 나뉘어지는 듯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렇게 몇 분의 시간이 흐른 후 반탄력과 전기 충격이 현저히 줄어드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서서히 걸어 들어가 컴퓨터 앞 의자에 앉았고 보다 가라앉은 목소리로 5분 정도 그 존재를 구슬리고 달리는 말들을 늘어놓았다. 물론 이것도 내 의지가 아니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더 시간이 흐르자 마치 장난같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모든 기운이 사라졌다. 이상한 것은 나 역시 마치 얼음이 녹아 물이 되듯 자연스럽게 아무런 특별한 느낌 없이 제 정신으로 그냥 돌아왔다는 것이고 도무지 그런 일을 방금 겪은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 도로 잠이 들었다. 그 모든 이상한 일들에 대한 아무런 의심도 없이 말이다. 그렇게 잠든 후 점심때쯤 다시 일어난 나는 그제서야 아침에 겪은 이상한 일이 현실감 있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를 유혹하던 그 분노에 존재하며 거기에 대처하는 나 자신의 낯선 모습들, 그리고 증발하듯 자연스럽게 종료되어 버린 전체 상황 등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비일상적이고 초자연적인 경험이었는지를 이상하게도 그제서야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 일을 어떻게든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게시판에 아침에 있었던 일을 요약하여 올렸다. 나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일이었으니 말이다. 그렇게 글을 올린 며칠 후 기대하지 않았던 한 통의 메일이 내 앞으로 날아왔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당신이 만난 그 유령은 내가 1년째 쫓고 있는 무덤 귀신일 가능성이 큽니다. 매우 위험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조금의 장난기도 없는 진지한 필체였긴 했지만 세상에는 별놈들이 다 있는 만큼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저 걱정 마십시오. 내가 나름대로 쫓은 것 같습니다. 라는 답장을 쓰고 잊어버리고 말았다. 이후 그 존재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기타 연습하고 친구도 만나고 술도 마시는 등 완전히 평상시로 돌아온 것이다. 무덤 귀신의 경험은 그저 특이한 체험으로 남았고 어쩌면 내가 비몽사몽간에 혼자 오버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점점 희석되어 갔다. 그러나 한 달쯤 후 도착한 메일은 나의 그런 생각을 일거에 날려버리고 말았다. 지난번 편지의 주인공이 다시 보낸 간단한 내용의 메일이었다. 문제의 그 귀신을 가락동 시장 근처에서 잡았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떻게 귀신을 잡았다는 것인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이 메일을 통해 나는 그때의 내 경험이 결코 혼자만의 착각이거나 잠결의 봉창 두드림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날 분명히 뭔가 내 방에 왔었고 나와 대결했었다는 사실은 이제 일말의 의심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왜냐고? 나는 실제로 가락동 시장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 무덤 귀신은 정말로 잡혔는지 지금껏 돌아오지 않았고 나 역시 다시 그런 행동을 할 기회는 두 번 다시는 없었다. 그러나 의문들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첫 번째 의문은 무당 귀신의 정체다. 그것은 정령조선시대에 억울하게 죽은 한 맺힌 원기였던가. 나를 꼬셔서 뭘 하려고 한 걸까. 두 번째 의문은 그날 내가 보였던 이상한 행동이다. 내가 낼 수 있으리라고도 생각지도 못했던 성악가와 같은 힘있는 목소리, 그리고 그 호통과 달램의 내용들. 그건 또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실제로 그날 이후 나는 목소리가 좀 트였고 약간 낮은 톤으로 변하기도 했다. 세 번째 의문은 무당 귀신을 잡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냔 말이다.
사실 나도 귀신을 쫓는 작업에는 한두 번 참여해 본 적이 있지만 귀신을 잡는다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작업인 것 같다. 호리병속이나 부적 속에 가두기라도 한단 말인가. 마지막 의문은 사실 이것 하나만 푼다면 나머지 세 가지 의문도 동시에 풀릴 수 있을지 모른다. 그것은 바로 내게 메일을 보냈던 그 사람의 정체다. 그 사람에게는 내가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그가 내가 가락동 옆에 산다는 사실을 알 방법은 없었다. 결국 그는 정말로 뭔가를 가락시장 근처에서 잡은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스콜 실험. 1993년 10월 28일, 영국 서퍽주 스콜에서는 귀신이 자주 출몰하는 장소로 유명한 17세기 농가주택에서 초현상에 흥미를 가진 4명의 조사팀이 귀신을 부르는 마술 비법으로 사후세계와 접촉을 시도하는 실험을 했다. 이 실험에는 목수인 앨런 버넷과 그의 부인 다이애나 버넷, 그리고 예비역 공군 조종사로 제지회사 간부로 근무하는 로빈과 그의 부인 산드라 포이가 참여했는데 실험은 5년에 걸쳐 시행됐다. 스콜 실험이라고 부르는 이 실험이 특이한 점은 영혼의 존재가 일행들에게 수없이 직접 나타났고 사진기에 촬영됐으며 녹음됐다는 점과 그들의 실험이 영국과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초현상 조사가와 과학자 등 각종 전문 분야 종사자들에게 검증받았다는 점이다. 실험 도중 일행은 다른 차원에서 온 영혼들이 공기 중에서 만든 귀금속류 물건들을 선물 받았고 녹음기로 영혼의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었으며 사진기로 영혼의 존재를 촬영할 수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사용되지 않은 필름 노래는 생성된 영혼들의 생생한 이미지가 담겼고 비디오에는 다른 차원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다.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영혼 접촉 방법을 통해 사후세계의 영혼을 부른 일행은 트랜스 상태에 빠진 다이애나를 통해 처음으로 마누라는 영혼과 만났는데 그는 자신이 이승과 다른 세계 사이에 위치한 문을 지키는 문직이라고 소개했다. 마누는 자기가 다른 차원의 수천 개가 넘는 마음을 대변하고 제어하는 일을 한다고도 말했다. 마누는 스콜 실험에 참여한 일행들이 다른 차원과 접촉하는 이승 사람들로 선택됐다고 말하면서 공기 중에서 무척 희귀한 처칠 크라운 은하를 조피국이 제작한 질과 똑같이 생산해 일행에게 선물했다. 그날 이후 마누와 계속 접촉한 일행은 마누로부터 그의 차원에 사는 한때 지구의 산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그를 도와 지구인들과 사후세계와의 교신 방법을 개발하여 사후세계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는데 그는 우선 생각만으로 원자와 분자들을 자극해 공기 중에서 물건들을 생성하여 일행에게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일행은 방 안에 나타난 춤추는 불덩이와 기이한 종소리를 들었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물건들이 혼자 허공에 떠서 날아다니고 방 안에서 기이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는데 어느 날 마누는 일행에게 메달과 동전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을 선물했고 그 선물들은 모두 처칠 크라운 은하들과 함께 상자 안에 넣어져 보관됐다. 어느 날부터 일행은 영혼들이 이쁜 불덩이로 나타나 방 안을 돌아다니며 직접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들은 플래시가 없는 사진기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고 자신들이 요구하면 깜깜한 어둠을 촬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을 촬영한 산드라는 후에 사진을 현상해보다 혹시 다른 사람의 사진기 필름이 잘못 현상된 것 아닌가 하며 놀랐는데 사진에는 2차 대전 당시 세인트폴 성당과 코벤트리 또는 런던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쟁 당시 부서진 버스 그리고 1936년의 신문과 1차 대전 당시 촬영된 군인들의 사진 등이 있었다. 자신을 패트릭이라고 소개한 또 다른 영혼은 자기가 살아생전 그 군인들을 알았다고 말했고 에드워드는 성당 사진을 자기가 죽기 전에 촬영한 적이 있다고 말했는데 스콜 실험팀은 영혼들에게 더 많은 사진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후 영혼들은 35mm 필름들과 폴라로이드 필름들을 탁자 중앙에 놓아달라고 요청했고 일행은 공장에서 나와 비닐을 뜯지 않은 필름들을 탁자 중앙에 가져다 놨는데 영혼들의 요구로 후에 필름을 현상해본 그들은 사진들의 살아생전 초현상 조사가였다. 셜록 홈즈 작가 코난 도일경과 여러 장의 별들 사진 그리고 유명한 작곡가 이보르 노벨로이
친필 사인 등이 촬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후세계로부터 충분한 물증이 전달됐다고 판단한 일행은 영국 초현상 연구의 멤버인 친구 몬타그 킨을 통해 과학자들을 한 명씩 영혼 접촉 집회에 초대하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에서 초빙된 인사들은 스콜 실험이 거행되는 장소를 여러 차례 검사하고 실험에 사용돼 봉투와 필름 등을 직접 준비해 왔는데 그들은 상자를 잠그는 자물쇠와 열쇠도 직접 가져와 누구도 실험에 사용될 준비물을 미리 열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비했다. 초빙된 전문가들은 작은 나무 상자에 자신이 준비해온 필름을 넣고 자물쇠로 잠근 뒤 영혼이 사진에 이미지를 남기는 것을 기다렸는데 그들은 영혼들이 작업을 할 때 상자를 쥐고 있는 팔과 손가락을 누군가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독일어를 하는 스위스인들과 독일인들은 독일계 영혼들이 필름에 독일어로 된 메시지를 남긴 것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는데 영혼들이 남긴 메시지들 중 일부는 뒤집힌 채 쓰여져 거울로 봐야지만 읽을 수 있었다.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초심리학을 연구한 리처드 와이스먼 박사는 어느 누구도 눈속임이나 기만술책을 쓸 수 없게 철저히 현장을 검증하고 앨리슨 교수와 함께 스콜 실험에 참여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폴라로이드 필름에 별들의 사진이 생성된 것을 발견했다. 마누와 접촉한 지 4년째 되는 해 그와 사후세계 영혼 과학자들은 비디오 카메라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고 영혼 과학자들은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 스콜팀에게 여러 가지 이미지와 영상을 전송했다. 어느 날 일행은 지구에서 여러 차례 목격된 그레이 외계인과 유사한 얼굴이 비디오에 나타나기 시작하자 그를 블루라고 불렀는데 실험에 초빙된 학자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테이프를 사용해봤고 그 테이프들에도 유사한 이미지들이 생성됐다. 그러던 중 실험팀은 만우의 요구로 거울과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해 닫혀온 문을 여는 실험을 진행하다가 어느 날 닫혀온 문에 정체불명의 사악한 인물들이 갑자기 나타나 위협하자 깜짝 놀라 공포에 떨었는데 그들은 사후세계 영혼들이 아니었고 미래의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말투와 태도가 불손한 그들은 실험팀에게 여러 가지 기계 설계 도면을 보여주며 자신들이 1998년 세상에 나올 수 있게 설계 도면에 있는 기계를 만들어 닫혀온 문을 건설하라고 협박했고 스콜팀은 실험을 계속 진행하다가는 불이 낄 수 없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실험을 중단했다. 마지막으로 마누와 이야기를 나눈 스콜팀은 마누도 그들을 떠나겠다며 앞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다른 일에 사용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스콜팀은 사후세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믿고 실험을 영구히 중단하고 말았다. 오늘날 세계 전역에는 스콜팀이 공개한 자료들을 토대로 유사한 실험을 통해 사후세계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토속신앙이나 기성종교에서 말하는 윤회와 카르마가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며 인간이 죽으면 육신을 떠나 영혼 세계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언제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생물체들과의 인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정신 나간 친구. 어릴 적에 저는 시골에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워낙 시골이라서 반이 한 개뿐이고 6학년까지 겨우 100명이 넘을까 말까한 학교였었죠. 제가 2학년 때 같은 학년의 친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1학년 때 다른 지역에서 전학을 와서 이제 겨우 1년 정도 친하게 지낸 친구였죠. 이 친구는 성격도 좋고 말도 잘하는 명랑한 친구였습니다. 다만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소유욕이 참 강했었습니다. 물건이고 사람이고 우선 자기 거라는 생각이 들면 무지하게 고집을 부리면서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어릴 적에는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많이 했었는데 자기가 딴 거 꼭 챙기면서 잃어버린 건 절대 내주지 않으려고 했었죠.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랑 참 많이 싸웠어요. 친구 관계에서도 자기 친구라고 생각되면 절대로 다른 친구에게 양보하지 않으려고 했었죠. 자기가 마음에 든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했고 괜히 다른 친구들과 못 어울리게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고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욕심이 많았던 것 같네요.
두 번째로 이 친구는 무서운 것을 보면 꼭 이불을 뒤집어 쓰려고 했고, 자기의 장난감이나 잃어버리면 안 되는 물건이 있을 때도 꼭 이불 속에 넣어두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어요. 이불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세상과 격리되어 아무도 찾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설령 그 사람을 찾는 존재가 귀신일지라도 어쩔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밤에 화장실을 갈 때도 옆에 작은 담요를 껴안고 갔으며, 어린애들끼리 근처 동굴담험을 할 때도 이 녀석만은 이불을 옆에 꼭 끼고 나타나더라고요. 2학년 겨울 방학이 될 무렵에 이 친구는 갑자기 이사를 갔습니다. 동네에서 친구들과 알까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 아버님과 어머님이 포터를 타고 한 짐 가득 실어서 어디론가 가시더라고요. 뒤에 이 친구가 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후로는 그 친구를 비롯해서 그 친구의 부모님도 마을에서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살던 집만이 덩그러니 마을 귀퉁이에 서 있을 뿐이었죠. 겨울방학 도중이었으니 아마도 1월 중순쯤 되었을 것 같네요. 친구들과 이런저런 놀이를 하면서 놀다가 우연히 진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우리들은 진구가 이사를 갔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다만 한동안 마을에 나타나질 않으니 먼 친척 집에 잠시가 있거니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추워서 밖에 있기도 무섭고 아직 강가에 얼음이 얼지 않아서 스케이트는 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진구 집에 가서 이 녀석이 돌아왔는지 한번 살펴보러 가기로 했어요. 진구 집 앞에서 진구의 이름을 열댓 번 부르고 난 후 그제서야 우리들은 진구네 집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보통 사람이 사는 집과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그 느낌부터가 확연히 틀리더라고요. 그 당시 진구의 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듯한 약간은 서늘하고 냉랭한 느낌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네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라는 것을 확신한 후 저를 비롯한 친구들은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도 우리들만의 영원한 아지트라는 부동산에 이상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아쉬움은 금세 털어버리고 우리들의 새로운 아지트가 생겼다는 생각에 많이 들떴었습니다. 마치 신비한 동굴을 탐험하듯이 우리들은 안방과 부엌, 그리고 다락방과 창고를 이리저리 탐험하기 시작했죠. 몇 번 와본 경험이 있는 친구의 방 앞에 왔을 때 갑자기 코를 쓰라리게 만드는 쾌쾌한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창호지 문을 뚫고 나올 정도인 걸 보니 어지간히도 냄새가 지독했었던 것 같네요. 마치 암모니아 냄새 같기도 하고 삭힌 음식물 쓰레기 같은 냄새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를 비롯한 어린 놈들은 용감하게 문들 박차고 들어갔지요. 왠지 이 냄새에 굴복하기에는 우리의 모험이 너무나도 위대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동네 형이 문을 열고 제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뛰어들었죠. 생각과는 다르게 방 안은 무지 깨끗했었어요. 물건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책상은 그대로 있고 작은 장롱도 그래도 있더라고요. 구석에는 빗자루와 쓰레받기가 포개져 있고 그 옆에는 공책과 필통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눈을 돌려서 책상 밑을 봤는데 그 밑에 이불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것도 그 친구가 항상 들고 다니던 이불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 옆으론 살짝 시커먼 액체가 고여있고 고약한 냄새도 거기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냄새의 원인을 찾자 저를 비롯한 겁없는 초딩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들은 왜 그리 호기심이 왕성했던 걸까요? 왜 하필 그 이불 쪼가리까지 정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한 살 위의 형이 또다시 막대기로 이불을 끄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슬쩍 올리니 뭔가 시커먼 털뭉치가 보이더라고요. 옆에 있는 녀석까지 합심해서 이불을 젖히고 박스를 열어 젖히듯이 사방으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한두 명씩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죠. 이불 안에는 로봇 장난감 몇 개와 구슬 여러 개, 그리고 만화책 여러 권과 지폐 몇 장, 그런데 새끼 고양이 2마리, 강아지 1마리, 병아리 3마리 등 기타 여러 잡동사니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강아지는 몇 달 전에 우리 집 백구가 낳은 강아지더라고요. 눈 뜬 지 얼마 안 되어서 사라졌길래 산짐승이 물어갔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의 이불 속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어린 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더럽고 역겨워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무섭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요. 게다가 그 장난감 중 하나는 다른 제 친구가 잃어버린 것이었기 때문에 친구를 도둑놈이라고 욕하기에 바빴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장난감과 구슬을 씻어서 다시 사용할까 말까를 고민하기만 했었죠. 친구는 그 이후로 본 적이 없네요. 가끔 저는 그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할 때 가장 무서웠던 점은 동물들의 사체에서 정확히 목 부분에만 칼질을 해놨더라고요. 목에만 피가 굳어져서 새까맣게 되어 있었습니다. 겨우 초등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은 친구가 그런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눈을 감으면 상황이 눈에 들어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 그리고 병아리를 이불 속에 두었는데 자꾸 도망가니까 주인 거겠죠. 움직이지 않게 해서 이불 안에만 두면 아무도 이 소중한 보물들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철없는 어린 나이에 저지를 수도 있는 일인 것 같지만 가끔은 무서운 생각이 드네요.